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4월과 5월이 교차하는 주간입니다. 네, 참 세월 빨라요. 4.27 판문점 선언이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네, 올해도 해가 밝았나 싶었는데 벌써 5월입니다. 네, 아이고 참. 네. 나이가 들수록 그런지 시간이 정말 후다닥 도망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5월입니다, 교수님. 5월이. 네. 또 5월을 또 우리가 기쁘게 향유를 해야 할 텐데, 네. 향유하기엔 또 5월에 또 슬픔도 만만치 않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4월도 그렇지만 5월도 저항의 계절인데, 예. 저 훌륭한 정당에서 저렇게 끈질기게 독재타도 헌법 수호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으니. 교수님, 일단 이거 여쭙고 싶었어요. 난감합니다. 예, 참 난감하실 텐데. 네. 독재란 무엇입니까? 저자들 때문에 독재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곱씹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자들이 정의 자체를 다 교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왠지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독재가 없었으면은 그 공안검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 악랄한 공안검사, 독재가 배양한 그 자들이, 독재가 그리워서 그런지, 독재를 해달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참, 정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또 헌법 수호 외친 거 보십시오. 참. 아니, 지들이 법을 파괴하면서 헌법 수호를 얘기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코미디를 하자고 작정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몰라서 저러는 것인지. 네. 저자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참 담담합니다. 생각만 해도 참.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5월이 갖는 의미가 매우 각별하죠. 각별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차근히 보겠습니다만은 5월을 또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또 배웅해야 될지 또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늘 그렇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아끼는 책 골랐습니다. 네. 이병환 선생이 쓴 유라시아 견문입니다. 이병환. 예. 네. 오래전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줄 압니다만은, 오래전에 이병환 선생의 반전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새로운 중화 체제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모색할 것인가, 라는 화두로 쓴 책이었는데, 이 반전의 시대 이후에 쓴 3권짜리 두만 책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근대에 접어들어서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본의 식민지와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 하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일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자들이 우리에게 이식해 놓은 그 시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선이라는 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고유하게 세계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구성된 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미인이라고 미남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잘생겼네라고 하는 게 문화권마다 역사의 국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것처럼 식민지 지배자들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그 눈으로 세계를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는 미국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하나에 미국의 그 관점들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대단히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언론에서 특파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뭐 일본이나 미국 중심의 세계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어디에 가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규모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대단히 이 시선이 왜곡돼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독자적인 자기 시선이 없다는 건 대단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 이병환 선생이 쓴 이 유라시아 견문은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세계를, 유라시아를 새롭게 보자는 것입니다. 예. 이병환 선생의 이력이 놀랍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요.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요. 아하. 그리고 이 곳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상하이에서 자오퉁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노이에서 공부하고, 인도에서 공부도 하고요. 이 곳곳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제3세계의 시선, 제3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자 하는 그런 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유라시아 견문은 세계를 우리 눈으로,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우리의 시선, 제국주의자들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시선으로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한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도 참 잘 쓰고요.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을 보면 그림과 사진들도 잘 배치돼 있어서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롭게 발견할 때 환희들도 있고요. 지적 허영심도 아주 충족시켜줍니다. 우리가 지적 허영심이요? 네. 몰랐던 세계들을 알 때 그런 만족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는 집중적으로 아마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도네시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의미들을 쭉 얘기하는데요. 지경학적이요? 네, 지리와 경제를 합친 말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를 얘기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인도태평양의 역동적 균형자라고 자리매김을 합니다. 인도양에서 태평양이 이르는 그 지역의 어떤 역동적인 다이내믹 에퀴리브리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역동적 균형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라이잘 코쿠마 인도네시아 국제관계 전략센터 소장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세계의 새로운 그 지성인들과 얘기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확보해 가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 하면 인구가 2억 4천에 달하고요. 그리고 뭐 경제 규모도 대단하고요. 뭐 우리와도 각별한 관계에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다양성과 개방성이 아주 풍요로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양 건너 아프리카와도 교류했던 천년 역사의 소선이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두 세대에 걸친 국민 교육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자리 잡았다. 수카르노는 자로 기울고 수하루토는 우를 선택했다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있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를 상상의 영역에서 실제 영역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공동의 공모자였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적 다양성과 개방성이 아주 그 풍요로운 나라 인도네시아를 언급하면서 아시아의 최대 국가이자 세계 3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모폴리턴 문화, 그러니까 세계 시민의 문화가 토착 문화라는 역설, 성립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1세기에 걸맞은 최적의 자산으로 이 종교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 몰랐던 얘기들이죠. 이 유라시아 견문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인도네시아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모색해야 할 미래의 길이 어디쯤에 있을까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처럼 지금 조코위도도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이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 읽다 보면 참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몰랐던 세계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또 새로운 그 방향도 모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반둥 협정 이런 걸 통해서 제3세계는 새로운 세계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야 물론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이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제3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운동들이 활발했죠. 예. 그럼에도 늘 이 아시아에 있으면서 아시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들러붙어서 모든 회방을 한 나라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야말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에 늘 그 반동으로 작동했던 거죠. 아, 일본이요? 예. 네, 그 반동의 축 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참 일본이 해온 짓들을 보면은 참 못된 짓들만 다 해왔습니다. 네. 8월에 되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란 이 나라는 패전이란 말을 안 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패배했다는 얘기는 오로지 한 나라에만 쓰죠. 미국에 대해서는 패배했다는 말을 쓰고 예. 이 아시아에서는 종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히로히토라는 일본 왕이 낭독한 문서에도 항복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자신의 그 큰 뜻으로 수고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끝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빌붙어서 이 천황을 구하기 위해서 졌다라고 얘기하고 네.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패전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철저하게 미국에 빌붙는 행보를 보여왔죠. 아주 그 비굴할 정도로.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네. 아베가 트럼프를 아련했을 때 보니까 말이죠. 네. 트럼프는 전혀 뭐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아베가 가서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네. 야, 정말 참 아주 네. 목불인견도 그런 목불인견이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예. 네, 이 아베야말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미국의 종 노릇을 서슴지 않는 자입니다. 다른 책들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책에서도 예. 일본은 속국이라 그래요. 미국의 속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미국의 우익들의 길이 정말 그 안쓰럽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쓰럽다 동정하는 순간에 예. 저들이 들이밀 칼이 예. 있다는 것, 또 그것도 경계해야 되겠죠.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도 다 아는 바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베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베는 꼭두각시다. 기시 노부스케로 거슬러 오르는 그의 혈통까지 거론되지만 내 보건대 아베는 철없는 도련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외조부에 견주어도 한참이 모자란다. 그의 책을 2권 읽어보았지만 사상이랄 것이 없다. 철없는 철부지에 가깝다. 그런 아베를 배후에서 부리고 있는 세력은 외무성과 재무성 등 관료 집단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했던 민주당 정권이 조기에 좌초하고 자민당 독주가 복원된 것에도 관료 집단의 목리가 크게 작용했다. 그렇군요. 일본 그 재무성과 외무성 무섭거든요. 이 라인업들이, 관료들이. 대한민국도 기재부가 무섭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피아들이지 않습니까? 걔들이 이 권력 하나 뒤흔드는 걸 우습죠. 예. 이 일본에도 특히 그런데 이런 일본의 재무성과 외무성 관료들이 아베라는 꼭두각시 하나 세워놓고 미국을 하나의 지렛대로 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아베야말로 바로 미국에 기생하는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철저하게 미국의 하수인으로 못 박아놓고서 아시아를 경영해 온 게 미국의 지배 전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이 아시아에서 해온 짓들 한번 조금만 떠올려 보십시오. 예.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미략부터 시작해서 예. 쭉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한국 전쟁은 물론이고요. 예.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를 지배해왔다는 것. 참 미국의 짓들 보면은 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도 사실은 예. 미국의 이란 전략입니다. 이란 전략. 호르무즈 해협에 항공모함이 떠 있는 사진을 이 책을 제가 떠올렸는데요. 네. 저런 양아치도 저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저런 깡패가 없습니다.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굴복시키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미국이 벌여온 짓들 잠깐 한번 볼까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쪼개고 나누는데 여념이 없다. 일본은 그 반동적 책략을 거둔 아시아의 주구이다.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의 중국이 100년 전 대청 제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병든 대국이 아니라 건국 60년을 지난 싱싱한 새 나라다. 냉전형 사고는 진즉에 버렸다. 반동이 지정하게 반전의 지경학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다. 한쪽은 담을 쌓고 진을 치는 반면에 다른 쪽은 길을 닫고 망을 엮고 있는 것이다. 망을 엮고 있다는 게 중국인 거죠. 네, 1대1로 그리고 예. 지경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는 쪽은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렇게 이병헌 선생이 얘기합니다. 반전의 시대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미국식의 이 블록이 아니고요. 그리고 블록이 아니고 중국식의 이 네트워크, 지경학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그 관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보는 눈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병헌 선생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제국이 있으니까 예. 제국이라는 말은 뭐 예전에 식민지 시대 제국과 조금 다른 맥락에서 써야 할 줄 압니다만은 예. 미국도 고민이 깊어질 줄 아는데 이런 그 국제 정치의 환경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우리의 활로와도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매번 미국에만 기대서 미국을 은인으로 삼아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 정도뿐만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몰랐던 몽골. 뭐 정말 많습니다. 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참 잘 몰라요. 인구가 350만 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징기스칸 정도만 알지 정말 잘 모릅니다. 근데 몽골도 지금 분단 상황이 있죠. 크게 보면은. 예. 우리가 몽골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나라는 지금 외몽고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내몽고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자치구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몽고도 분단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자는 몽고도 여러 번 가면서 또 여러 공부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 몽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 하나만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유목민의 기질도 재차 발현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애당초 고향이라는 관념이 미미하다. 고향. 유목민이니까 온갖 곳을 떠돌지 않겠습니까? 예. 네. 게르부터가 계절에 따른 이동식 주거 공간이다. 매년 10여 차례 거주지로 옮겨 다니며 사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다. 수도라는 발상조차도 희미했다. 현재의 울란바토르에 자리했던 이흐후레라는 지명 또한 대청제국 시절에는 20번도 넘게 장소를 이동했던 상징적 기호였을 따름이다. 몽골 세계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름마저도 폐허처럼 남아있다. 성을 쌓는 자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를 되뇌며 살았던 유목민다운 문화재였다.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그 발상의 전환 없이 어떤 그 나라나 정치 공동체가 쌓아온 역사적인 경험을 모르고서는 이 몽고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예. 이 몽고의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측면들을 하나의 기호로 이 고향관념의 미미 그리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는 이 에피그램을 떠올립니다. 이 몽고를 보는 눈도 전혀 다르게 제시하는데요. 이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은 세계 곳곳, 유러시아 곳곳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는 뭐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특히 이광요의 나라. 네. 리콴유라고. 이 싱가포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일단 이광요니까요. 침 뱉으면 바로 처벌한다. 당하는. 네, 거의 독재에 가까운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펼치면은 싱가포르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실학자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실학자들의 나라. 네, 우리 조선 후기 북학파 이렇게 할 때 실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싱가포르는 독재 국가가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네요. 그러면서 키쇼어 마부바니라는 싱가포르 대학 교수와의 그 대화를 쭉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조그만 어촌이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민 도시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여러 가지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워낙 좁은 땅에 자동차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 도시가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자동차 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싱가포르는 독재 국가고 돈만 벌면 제일인 나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왔는데요. 역시나 알고 떠들어야지 모르고 떠들면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병환 선생과 이 키쇼어 마부바니라는 학자와 대화 나누는 구절 중에서 자동차 없는 사회 만들기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부분 잠깐 읽어볼까요? 앞으로는 자동차를 몰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자는 것이죠. 공유. 아침에 집을 나와서 숲길을 따라 걷다가 전기 자동차들이 있는 정류장으로 갑니다. 스마트 카드로 전기차를 빌려서 학교나 회사까지 운전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정류장에서 재충전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용 자전거처럼 공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꿈도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이 놀랍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소도시의 도시국가에는 최적입니다.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테스트 시장으로서도 싱가포르가 안성맞춤입니다.
실은 테슬라가 싱가포르에 진출했었어요. 그런데 1년도 못 돼 철수했습니다. 충전소와 환경세 등 인프라 및 정책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재정비해서 테슬라와 합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매일 100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 중입니다. 스마트 전기차 시스템이 도입되면 30만 대로 현재의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길 뿐더러 생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재밌는 상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 도시를 걸어가다가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 따르릉인가 있잖아요. 그 공용 자전거. 네네. 그것처럼 어느 구역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스마트 카드로 자동차를 몰고 갔다가 또 그곳에 차를 파킹해 두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차를 이용하고 그러면은 이 환경도 환경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그 이익이 크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발상의 전환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하면서 이런 그 미래 국가를 싱가포르에 상상하는데 제가 몰랐던 싱가포르가 보여주는 비전이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이 책 도서관에 가서 보시든 아니면 한 세트 구입하시나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예. 우리가 몰랐던 세계들을 상상해서 펼쳐 보여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 여행에 이만큼 책이 있을까 싶어요. 되게 여행하면은 매일 전통적인 뭐 문화나 풍속이나 먹을거리만 얘기하고 이러는데 산이나 강이나 호수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자원을 제공하는 세계의 역사, 세계 현재 모습을 이 책이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도 그럼 이 책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네, 너무너무 재밌어서 한 번으로 끝내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도 소개된 것도 1권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본 부분 중에 재밌는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전날 아침 9시 반에 하는데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0만을 넘어섰습니다. 나도 어제 밤 늦게야 그 청원을 하고 봤더니 한 1시간 만에 뭐 10,000명씩 늘어나고 그러대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들으실 시점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들은 양비론 보도나 하고 말이죠. 이거 정말. 저도 아침에 잠깐 뉴스 봤는데, 민주당 해산 요청해야 한다라는 몇 명 얘기한 걸 두고서, 같이 두고 써요, 기사를. 예. 자유한국당 해산 30만하고 그 몇백 명하고 같이 놓고 쓰죠. 중앙일보였던 걸 기억하는데. 예. 저것들 언제 정신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것들은 정신 안 차릴 겁니다. 네. 그 정신을 차리는 순간. 그래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순간. 모든 허방으로 빠져버릴 줄 알기 때문에. 네. 끝까지 정신을 안 차리고 저렇게, 이 물귀신 작전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말이죠.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쪽팔리지 않을까요? 저는 참 이게 어떻게 인간이 염치를 장착하고 태어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문제인식 없이 살 수 있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요즘 곰곰이 생각하는 중인데요. 예. 우리 김 PD 같은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선할 것이다. 네. 예의와 염치를 알 것이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은 그래도 진실편에 설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는 이들이지요. 예. 근데 잘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비루하고 정말 사악하고요. 그리고 악랄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화폐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을 때는 더군다나 그렇죠. 그
인간의 선한 의지, 인간의 그 착한 본성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왜 염치가 없을까, 부끄러움을 모를까 생각하기 쉽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 제가 나이 들수록 점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힘들어요. 이게 볼 때마다 힘듭니다. 저 사람들은 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텐데 우리는 언제까지 저 늪에서 빠져나올 길을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하면 착잡해지곤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어제 이어서 같은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이어서 같은 책이 아니고요.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유라시아 견문 네네. 책이. 네.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것들인데 주로 이 한 권이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대작입니다. 예. 그중에서 오늘은 2권 두 번째 권을 볼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버마, 미얀마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미얀마도 워낙 잘 모르고요, 우리가. 그리고 파키스탄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워낙 모르죠. 예. 그리고 이 카슈미르, 방글라데시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IS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발 뉴스로만 보니까 편견으로 가득하죠. 예. 이 IS는 왜 문제가 됐는지, 왜 저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얘기하면 김 PD가 또 장난할 것 같은데. 아랍의 언론을 대변하는 알자지라 있지 않습니까? 예. 웃지 말아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요, 네. 아이디가요, 네. 저겁니다. 나는 이제 알자지라 방송이 아니다 해서 알자지라 방송 앞에 아니 불자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익숙합니다. 예. 네. 아니 불 그리고 네. 나머지 알자지라 방송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알자지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뭐랄까 불신 또는 편견이 아주 강한데 네. 이병환 선생이 알자지라의 초대 편집장인 아흐마드 알 셰이크라는 사람과 대담한 게 있어요. 그걸 읽고 보면은 정말 대안적 진실이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의 신문 언론사들, 폭스 뉴스 같은 게 진짜 가짜 뉴스고요. 우리 아흐마드 편집장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알자지라의 방송 또 통신이야말로 아랍의 진실을 알리는 핵심적인 언론 또는 대안적 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 아흐마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미국 CNN이나 BBC를 비판하면서 페이크 뉴스와 관련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론조사의 신빙성 또한 갈수록 의심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도 미국의 대선 결과도 주류 언론의 여론조사는 줄곧 잘못된 정보를 발신해 왔습니다. 여론을 왜곡한 것에서 나아가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뻔뻔하고 태연한 얼굴로 대안적 진실을 호기롭게 설파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야말로 주류 미디어와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트위터를 통하여 대중과 소통하며 최고 권력관이 거머쥔 SNS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주류 언론이 흔들리면서 SNS가 주류 언론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 CNN이나 BBC가 어떻게 정론이 뭐니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알자지라가 해야 할 역할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랍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번 왜곡되고 또 있던 BBC나 영국에서 유럽에서 왜곡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랍의 소식들 또 정확한 정보들을 어떻게 전달하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수신하는 아랍에 관한 정보들은 유럽이나 미국, 대부분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익과 맞지 않는 정보들은 다 비틀어버리죠. 그러니 우리가 접하는 아랍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제대로 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알자지라를 두고서 우리 아흐마드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자지라가 불현듯 솟아난 것은 아니다.
21세기 신아랍의 도하가 있다면 20세기 구아랍에는 카이로가 있었다. 아랍 세계와 이슬람 세계를 관통하는 정보 제국의 수도였다. 카이로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 도서가 이슬람 세계 전역에 유통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라디오 방송이 유명하다. 1950년, 60, 70년대 절정기를 구가한다. 당대 최고의 라디오 스타는 나셀이었다. 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이집트 넘어 아랍 세계 전역을 울려 퍼졌다. 그 전위 매체가 아랍의 소리였다. 아랍의 소리를 통하여 공화혁명과 아랍 통일을 설파하는 사자후를 토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나마 1950년대, 70년대는 이 카이로를 통해서 이 아랍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왜곡해버리니까 아랍의 소식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랍에서 발신하는 아랍의 얘기, 이게 바로 알자지라고 얘기하는. 알자지다라는 교수님. 아유, 왜 갑자기 또 자지를 입에 올리시는지. 아유, 놀랐습니다. 예.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예. 이게 바로 알자지라 통신이었다는 것이죠. 예. 예. 사실 그 이슬람 문명권이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아랍 지역만 얘기하지만 이 북유럽 그 라인들 쭉 있잖아요. 모로코, 지금 고생하고 있는 리비아, 전쟁하고 있는 리비아, 네. 그리고 그 이집트, 그쪽에 아랍을 지나서 중앙아시아까지, 그리고 저 끝까지 보면은 인도네시아, 남태평양 지역까지 네. 광대한 문명권이죠. 예. 이 문명권을 악마화하는 순간 인류의 문명이나 문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 특히 이 미국 문명이 아랍을 문명의 충돌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몰리해나 네. 이 곡해가 확산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알자지라에 들어가 보곤 합니다만은 영어 버전이 있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모르는 뉴스들이 많아요. 전혀 모르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문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 아랍 문학에 예. 얼마 전에 터키 문학도 했습니다만은 터키는 물론 아랍어를 쓰지 않습니다. 터키어를 하죠. 근데 네. 그쪽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정말 광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그 세계를 모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6억에 달하는 이 이슬람 문명권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것도 참 불가사의할 정도죠. 예. 네, 아랍어를 공부한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아랍어과나 아랍 지역학과 또는 중동학과 이런 게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몇 개 안 될 정도로 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미국이나 일본 의존이 심한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금방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저는 이런 게 좀 이해가 됐던 게 외국에서 한국에 대해 기사를 검색해 보면 노스코리아에 대한 기사만 있고 노스코리아 기사도 뭐 좋은 기사겠어요. 전부 다 그렇죠. 뭐 비방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고 뭐 김정은이 또라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남한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남한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한국 전쟁 이야기하고 말이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랍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거에 대해 좀 깊은 문제 인식을 스스로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아주 했습니다. 훌륭한 얘기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한류 드라마하고 방탄소년단 때문에 네, 좀 알려진 편이죠. 네. 그런데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네. 뭐랄까요, 이 한국을 알리는데 투자를 거의 안 한 셈이죠. 네.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른 다양한 문화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흡수해서 소화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예. 특히 아랍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정말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네. 뭐랄까요, 정말 캄캄합니다. 우리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얘기하면은 뭐 거기 뭐 아랍에 있는 그런 나라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안에도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고요. 이 세계관이 존재했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획일적으로 이 아랍 또는 이슬람 문화들을 소비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무지의 감옥에서 못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정말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면서 우리 예.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굴기를 제어하는 임무를 일본에게 부여한 것처럼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하여 이란의 굴기를 저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란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결로 중동 전세를 접근하는 보도가 흔하다. 시아파 대 수니파라는 구도 역시 잇따른다. 적절한 독법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만난 이란인들은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열등감이 거의 없었다. 경쟁 의식조차 희박했다. 우월감이 월등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란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새파란 인공국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고작 석유 하나로 웃자라서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영토의 태반은 사막이요. 자체적인 산업도 부재하니 석유를 다 뽑아 쓰고 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테마파크라며 낮추어 본다. 잘 모르셨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뭐 축구할 때나 보고 이러죠. 뭐 석유 많이 난 나라 뭐 이 정도잖아요. 예. 근데 이 책에서 말하듯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의지에서 사는 인공국가 테마파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문명의 강자는 페르시아 전통, 페르시아 제국의 전통을 잇고 있는 이란과 이라크라는 거죠. 네. 이곳이 정말 오래된 문명의 본산 아닙니까? 예. 이른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바그다드 이런 그 정말 유서 깊은 인류 문명의 요람 같은 곳인데 그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고요. 그게 이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물론 이슬람과 결합했지만 지금은. 그런데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나란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미국의 세계 정책이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괴뢰 국가를 하나 키워서 이란의 새로운 그 비전을 지우려고 한다는 게 이 저자의 논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예멘이나 이런 당장 돈 되는 나라들만 알지 이런 오랜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 이 이란이나 이라크에 대한 연구는 거의 뭐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죠. 예. 페르시아어를, 그러니까 이란어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서 거의 못 봤고요. 네. 몇 명 안 됩니다. 그 이란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저자도 얘기합니다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젊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라면은 이런 아랍어 공부시키십시오. 정말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입니다. 아, 그래요? 오. 네. 우리 김 PD, 우리 하늘이 예. 아랍어 공부시키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보물섬이고요. 문화의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하 자원도 지하 자원이지만은 예. 문화적 자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중국의 대국 굴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저자는 이란 굴기 이런 말을 쓰네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페르시아의 그 문명, 그 문화의 자산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비전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을 좀 걷어내고 보면은 이 이란이야말로 또 새로운 세계 문명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이 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과 이란의 비슷한 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읽어볼까요? 예. 실제로 중국과 이란은 은근히 비슷한 구석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문명 국가로서 대국의식이 뿌리가 깊다. 페르세폴리스를 우주의 중심으로 여겼던 옛 페르시아인 만큼이나 오늘의 이란인들도 자신들이 이슬람 세계의 중화이자 정수임을 자부해하지 않는다. 테헤란 대학의 남쪽으로 서점과 헌책방이 밀집해 있는 엥겔럽 거리를 산책하노라면 길바닥에 퍼져 앉아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목도할 수 있다. 지난 100년 이 나라에서 발현되지 못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할 듯하다. 페르시아 몽이 무럭무럭 뭉게뭉게 피오르는 다른 100년을 예감한다. 그리고 이런 중국 몽에서 이란 몽, 페르시아 몽을 보고요. 예. 이런 걸 가장 빠르게 간파하는 그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다른 유럽. 이란에 가면은 테헤란이나 이스파한 이런 데 가면은
중국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어. 그리고 아랍어, 특히 이란어를 배우려고 하는, 아랍어와 이란어는 다른 언어입니다만은, 이란어,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라고 하죠. 예. 페르시아를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중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어. 이란에만 해도 1만 명 정도가 중국인들이 와서 이 이란을 배운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에 덜미를 잡혀 있어서 미국이 하지 말라면 못 하잖아요. 사업하던 사람들도 다 빠져나오고 이러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이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한 지점을 또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란을 매개로 해서 또 다른 아랍을 공부하는 것, 터키를 비롯해서 많은 그 아랍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 우물안의 개구리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그 새로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날개를 하나 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 이병환 선생이 이렇게 당부 아닌 당부를 합니다. 제발 그 아랍 좀 공부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슬람을 모험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면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하기에 더더욱 새천년의 신청년에게 기대를 걸게 된다. 부디 뜻을 높고 크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일생을 투신하여 일가를 이루어 범직한 유망한 분야이다. 2050년, 2060년 이슬람 세계의 제-이슬람화가 절정에 달한 무렵에 학문적으로도 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세계의 사마리자, 유라시아의 오하를 차지할 21세기의 생목인과 한반도를 긴밀하게 재접속시켜주는 첨단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 편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창조경제, 문화융성에도 일조하는 첩경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작심과 분발에만 맡겨서도 안 될 것 같다. 국가적 사업으로 진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그 이슬람 문명의 도래를 예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이슬람의 그 문명권은 강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시대의 쌍화점이란 그 고려 가요를 보면은 회해아비, 그러니까 생목인이나 회족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세계 무역이나 이런 그 산업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지혜의 집을 비롯해서 유럽의 르네상스가 가능했던 것도 아랍의 번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나 그리스어나 이런 것들 모조리 아랍어로 번역해서 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아랍 문명, 이슬람 문명이 가진 그 가능성들을 우리가 알아채고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자의 절절한 바람입니다. 네.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만.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 무지했네요. 진짜 아랍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습니다. 아랍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고요. 전 유라시아 전체에 대해서 저도 정말 왜 이렇게 무지했나 정말 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중입니다. 예. 정말 배울 것 많고 시간은 짧고 그렇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네, 맞아요. 제 얘기입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네, 불로장생하실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예를 들면 그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를 잇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안 건데 원시 기독교,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고 시리아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시리아에서는 정말 그 예수의 시대 언어로 예배를 본다고 하고요. 시리아는 그 기독교가 유명하죠. 아랍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전통적인 예배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시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획일적으로 뭐 아랍 지역, 중동 지역 하면은 이슬람, 그리고 무슨 코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죠. 정복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이 이슬람이 그렇게 세계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네. 모든 문명과 결합할 수 있는 이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연대하는 그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기독교도를 뭐 보면은 학살하라 네. 이게 꿀 안에 적혀 있다고 그러는데 네. 맥락은 제대로 읽지 않고 네. 이 완전히 그 매도할 목적. 네, 그 부분만 떼어내서 조선일보식으로 편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네, 네. 참 이런 행태들은 네. 평화롭게 살려는
세상의 평화에 가장 큰 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맥락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을 또 남기고 싶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 유라시아 기행 한 번만 더 할 텐데 다음 주 3권을 짧은 시간에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이 유라시아 딱 지도 펼쳐놓고 보면은 일본, 한국이 끝에 있고 저쪽이 이베리아 반도가 또 있습니다. 이 대륙을 어떻게 상상할지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상상의 여행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진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노동절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예, 교수님. 교수도 노동자입니까? 근데 여러 논란이 좀 있어요. 예. 제가 요즘 그 교수회 비슷한 데서 이런저런 일을 좀 조금 보고 있는데, 네네. 교수의 노조, 교수 노조 이런 결성 논의가 있는 모양이죠. 예.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네. 많은 교수들이 교수가 어떻게 노동자냐라고 얘기하는 모양새예요. 그거는 좀 그러게요. 시대에 좀 뒤떨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교수 노조도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쪽인데, 네. 교수들은 어떻게 교수들이 노동자냐? 그럼 논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 아니, 노동을 하시는 거고, 노동에 따른 또 급여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사회적 권위랄까, 권위의식이랄까,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래전에 제가 한신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예. 학생들에게 5월 1일 날 막 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5월 1일이면 노동절인데 네. 그때는 제가 또 이 비정규직 교수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절을 착취하면서 예. 너희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어오면 어떡하냐. 학교 측에서 못 쉬게 하면 니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쉬어야지, 자식들아.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한시 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이게 만약에 학교 측에 들어갔다, 이 소리가 들어갔다면, 교수님은 설 자리가 있으셨겠어요. 근데 저는 할 말을 하고 사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한신대가 그때만 해도 꽤 좋았습니다. 예. 오산 한신대를 다니신 거였어요, 교수님? 네. 아유, 야, 정말. 네,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벌써 20세기 말이네요. 예.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한신대에서 강의를 할 때는 상당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학생들하고도 잘 놀았고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예. 그때부터 제가 안티조선에 앞장서고 있었죠. 그러셨군요,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처신했다가는, 학교 당국에게 밑보여가지고, 강사 자리도 지키기 어렵겠다. 이런 마음 따위가 아예 없으셨네요, 그냥 교수님께서는. 저는 별 생각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 있었다. 예. 에스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교양 강좌를 하는데, 예. 그때가 한 97년인가 8년에 무렵으로 기억을 해요. 예. 7, 80명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제가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강의를 하면. 그러니까 여부가 있었겠습니까? 예. 네, 거기에도 제가 한 30분 시간을 할애해서 조선일보를 막 비판했었어요. 예. 그런데, 저를 특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조선일보 기사에, 사설에, 어느 국립대학 어디에서, 강사가, 학생들 상대로 특정 언론을 비난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 지들 비난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특정 언론을 비난했다, 이렇게?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학생 중에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임원 자식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 기억은 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교수님, 대단하셨어요. 예. 아, 별 말씀. 근데, 조선일보 나와서 그런데 조선일보는 반성할 줄 몰라요. 전혀 자신들이 살아온 이 궤적들을 돌이켜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작자들 같습니다. 네. 제가 어지간하면 안 보는데, 기다 눈에 띄어서 보면은, 정말, 뭐랄까, 피가 거꾸로 산다고 할까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교수님, 지금 돌이켜보실 때, 과거와는 달리 좀 많이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좀 쇠했다는 느낌 받진 않으십니까? 그렇기도 한데, 느낌이야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쉽게 그게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식당을 가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집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하면 제가 안 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네,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제가 숨겨요. 조선일보를. 예. 알겠습니다. 전 교수님 대단하세요, 진짜. 예. 성질 들어서 그렇죠. 예. 아니, 이런 더러운 성깔은 좋은 거예요. 그죠, 교수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그렇게 이 불의에도 눈 감고. 그럼 그게 무슨 어떻게 지식인의 할 바겠습니까? 예. 글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서 살이 안 찐다고 우리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으십니다. 근데 저는 성질이 더러운데 왜 저는 살이 계속 찔까요? 예. 아주 큰일입니다, 이거. 예. 아니, 내가 담배 끊었다고 했잖아요. 예.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요. 새벽 2시에 아슬아슬하게 잠이 드는데, 한 1시간쯤 살핏 잠이 들었다가 또 깨요. 뭔가 하니, 꿈속에서 담배를 피다가 깨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하다가. 그러다가 자울다가 깨고 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 교수님 헛소리라뇨.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병환 선생의 책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헛소리 하다 보면은. 그 히히히 스토리나 이런 게 우리가 넘어설까봐. 별 말씀을요. 아유, 교수님의 코너는 넘사벽입니다. 넘사벽이에요. 예. 그렇다 치고. 예. 곧바로 진도 나가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병환 선생의 유라시아 견문 3번째 권인데요. 우리가 오래전에 세계 4대 여행기에 대해서 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초의 왕호천축국전도 봤었고요.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리고 오도리크 여행기, 이런 세계 4대 여행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세 권의 책, 그러니까 왕호천축국전과 동방견문록과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얘기했고, 오도리크는 제가 나중에야 구입해서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왕호천축국전 좀 빠릅니다만은, 10세기에서 13세기 무렵에 쓰여진 그 대여행기들이 세계관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여행기나 견문록이 그 독자들, 여행록이나 견문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상상력의 폭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제시하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병환 선생의 유라시아 견문만큼 제 눈을 뜨이게 해준 책이 드물지 않았나 싶어요. 양도 방대하거니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 3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투입해서 글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00일에 가까운 그 시간을 들여서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그야말로 저쪽 사할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유럽 끝까지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할린에서부터 포르투갈까지 이 광대한 지역을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쭉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보여주는 이 스케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이칼 해 쪽에 있는 그 치탁에 가서는 이광수를 생각하고요. 하얼빈에 가서는 안중근과 동양평화론을 생각하고, 그리고 폴란드에 가서는 최고의 사상가를 만나고, 또 러시아에 가서는 푸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푸틴의 책사,
푸틴의 브레인인 두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러시아의 향방을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몰랐던 중앙아시아의 그 카자흐스탄의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란이 갖는 역사적 의미. 해서 유라시아뿐만 아니고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유라비아란 말 씁니다. 유럽과 아라비아를 연결해서 상상하고요. 유라비아란 말이 있었군요. 네, 해서 유럽, 아라비아, 인도, 아시아를 잇는 하나의 이 지리적 상상력을 가동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말 멋진 그리고 상당히 깊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읽고 나니까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맨 앞부분에 추천사가 적혀 있잖아요. 흔히들. 예. 근데 추천사가 을의 그 인사치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추천사들이 아주 각별하게 와닿습니다. 예컨대 정세현 우리 통일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8년 한반도의 판이 바뀌었다. 남북이 선도하면 동북아시아가 변화하고 온 세상이 뒤바뀐다. 한반도는 비로소 대륙과의 연결망을 회복하여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허브 국가로 탈바꿈할 것이다. 여기 유라시아의 지각병동을 앞서 관찰하고 담대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가 있다. 21세기에 태어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살아갈 새천년의 신청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이 책이 간행된 게 작년인데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변화가 자꾸만 발목이 잡혀서 성큼성큼 나아가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고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새로운 상상을 펼쳐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 미래에 우리가 여행할 곳들을 미리 동선을 잡아보는 것도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기차나 이 자동차로 또는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는 동선을 잡아보는 것도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대학원생들에게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문학을 가르치면서도 한국문학을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은 아시아적 상상력 그리고 이 세계사적 상상력이 없이는 한국문학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아시아도 모를 뿐만 아니고 중동은 더더욱 모르고요. 중앙아시아는 더더욱 모르고요. 그리고 네. 발칸반도에 있는 유고슬라비아나 코스타리카나 이런 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동유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폴란드나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도 거의 모르고요. 근데 이 책이 그곳들을 곳곳을 다닙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길라잡이가 돼줍니다. 길라잡이를 하면 여행 가이드 역할도 하고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까지도 얘기합니다. 특히 맥주가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 저자는. 예. 그리고 역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도 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산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와 어떻게 연결망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새로운 그 하나의 비전으로서 상상을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여행기가 갖춰야 할 미덕을 골고루 갖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면은 이 이병헌 선생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행 떠나서 이런 여행기 쓰고 싶습니다. 예. 참 잘 쓴 책이에요. 예.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확 갈지 모르겠는데, 이 앞부분 얘기하다 그랬다. 예, 교수님. 독일에 가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 독일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독일의 사상가들 하면은, 라이프니츠나, 크리스티안 볼프나 칸트나 헤겔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철학의 큰 줄기가 동양 사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자와 맹자를 철저히 공부하고 이 칸트도 자신의 삼비판서를 저술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크리스티안 볼프라는 사람, 라이프니츠를 계승한 사람은 바로 이 중국 학자였다는 거죠. 중국학을 깊이 공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발언을 했냐면은 잠깐 볼까요?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1721년 볼프는 당시 독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할레 대학교의 학장 임기를 마치고 기념 강의를 한다. 총장을 비롯해 1,000명 관중 앞에서 사상적 커밍아웃을 했다. 공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보다 인민의 복지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천하를 주유하며 사상을 확립한 공자를 더 높이 친 것이다. 계몽주의의 정수로서 합리주의의 지존으로서 공자를 축힌 것이다. 강현장은 곧장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교도, 신교도, 이구동성으로 볼프를 맹비난했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망발이고 막말이었다. 파장과 파문은 대학 밖까지 미쳤다. 프로이센 국왕에게까지 일러 바친 것이다. 군주 또한 경노했다. 공맹은 자신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될 수 있는 불온 사상이었다. 국기문란에 국가보안법이 가동되었다. 교수형에 처하든가 나라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상하탑도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한 것이다. 볼프는 결국 망명객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 중심의 역사를 소비해 왔잖아요. 우리 근대화 과정이란 다 이 서양에서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문자 히스토리를 소비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서양의 역사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 히스토리들이고 그냥 서양을 흉내내고 모방해 온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병헌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역사는 새롭게 끊임없이 쓰여져야 되고요. 끝없는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생성된다는 거죠. 서양의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에서도 서양의 계몽 철학이 동양의 현실주의적 철학을 만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볼테르나 루소 이런 사람들도 이 동양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교류를 통해서 세계 사상이 형성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나치게 서구 일변도로, 서양 일변도로만 사고해 왔다는 비판을 이런 지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길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만은 예. 칸트의 사상과 중용을 연결해서 독해하는 부분도 대단히 흥미롭고요. 이 헤겔의 사상에서 이성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를 이 이즉성과 성증리의 유교적 그 키워드로 풀어내는 것도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예.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 PD가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책 정말 읽으시면은 정말 우리 김 PD 눈이 확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교수님. 예.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흥미진진한 건데 우리 미셸 푸코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감시와 처벌이나 그 성의 역사 그리고 뭐 이런 감옥의 탄생, 그 말과 사물 등 대작을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하면은 뭐 훈육이나 규율, 신체 정치, 생체 권력 등등 이 80년대, 90년대 이 패러다임을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상가였죠. 근데 이 푸코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세계사적 사건이 이란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란 혁명을 직접 취재하고 그 이탈리아 그 잡지에 기고를 한 글이 있습니다. 푸코가 쓴 글이 바로 이란 혁명론입니다. 예. 이 부제가 정치적 영성이라는 건데요. 이 68 혁명에 버금가는 7, 8년도에 있었던 이 이란 혁명을 통해서 서구 중심이 아닌 세계의 다양한 복수의 중심이죠. 중심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푸코는 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도 푸코의 책이 한국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 이란 혁명론이 안 보이네요. 이 정치적 영성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은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푸코의 동향은 바로 정치적 영성을 통해서 영적 성격을 통해서 새로운 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대단히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푸코가 이란 혁명을 관찰한 식으로 보자면은 우리 저자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학운동부터 3.1운동을 지나 4.19와 5.18, 6월 항쟁과 촛불혁명까지 줄기차게 이어졌던 한국의 민주화 서사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주어야 할 것이다. 서구의 대문자 역사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는 정명이 요청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동학부터 3.1, 4.19, 5.18, 6월 항쟁, 촛불혁명도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도 매일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나 뭐 어떤 혁명에 이 빗대서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식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식의 정명, 바른 이름을 지어주고 그게 바로 새로운 혁명의 세계혁명의 어떤 그 시민혁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푸코가 본 이런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온 혁명의 역사, 혁명의 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혁명들은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민혁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책이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은 모양인데. 아닙니다.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는 꼭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하나는 폴란드 얘기인데. 예. 이 책의 강점이 어디를 여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 뛰어난 사상가들과 직접 대화하는 대화록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전적인 견문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봐도 그곳에서 만난 중국에서 만난 지식인들과의 대화가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고전적 여행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폴란드에 가서 저자 이병환 선생이 만난 사람이 바로 리샤르트 레쿠트코라는 그 폴란드의 사상가입니다. 폴란드 사상가를 만나서 나눈 대화의 얘기를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은 하나다 제목으로 묶어놨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예. 폴란드에 이런 사상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나 뭐 정치, 경제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49년생이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이 사람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네요. 보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본주의를 보니까 공산주의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획일적일 수가 없고 모든 게 돈 많은 자들의 정권에 휘둘리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 눈을 확 잡아당긴 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민주화나 이른바 우리 의무 교육 이런 데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그 한 구절은 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폴란드의 사상가 제가 처음 이름을 듣는 사람인데 이 리샤르트 레구트코라는 그 폴란드의 사상가가 교육에 대해서 한 말,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픈 민주화와 자유화로 말미암아 사제관계가 증발해버리고 있습니다. 개별 교육 현장에서의 다채로운 사제관계가 해체되고 국가가 직접 교육에 개입해 들어갑니다. 선생이 스승이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제관계의 다양성이 말소되면서 교육을 통한 창조성 역시도 사라져버리죠. 예. 학교에서도 똑같이 인조인간들을 양성해내는 것이에요. 어떤 학교를 나와도 비슷한 수준의 평균적인 인간만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꼭대기에 있는 대학도 갈수록 퇴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논문들을 보십시오. 초록이 동색입니다. 모름지기 대학이라는 곳은 괴짜들이 넘쳐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정상성과 예외성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곳이 아카데미입니다. 괴팍한 전설적 교수들이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면적 자유를 허가해 줘야 하는 곳입니다. 괴팍한 시간 강사 정선태. 그 책이 아주 웃깁니다. 예. 좀 더 볼게요. 예. 그래야 창조적이고 독보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독창적인 학생들이 자라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갈수록 교육과정, 학사행전, 학정부여까지 규제합니다. 평균적 인간들만 길러내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어야 하건만 아카데미조차도 민주화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 또한 역설적으로 제가 폴란드에 다녔던 공산주의 시절 대학과 너무나 유사해요. 교수 개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이 조금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의 논리에 충실한 교육만이 진행되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본주의화와 민주화한 폴란드 교육과 공산체제하의 폴란드 교육이 다르지 않다라고 리샤르트 레구트코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에 비춰봐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이 민주화라는 게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 고유한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든 걸 평균화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획일화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지식 소매상이 선생만 남아있지 스승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육 소비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교육과정도 획일화되고요. 네. 학점에 학생들은 얽매일 수밖에 없게 되고 난감한 일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대학이란 괴짜들이 넘쳐나야 하는 곳입니다.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비전과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겠죠. 예. 이 책에서 만난 최고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폴란드에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푸틴 얘기인데요. 푸틴 하면은 우리가 깡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KGB 출신의 깡패 그리고 박노자 선생도
푸틴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도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병환 선생은 푸틴을 다르게 평가하네요. 보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탈구입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라파, 그러니까 유럽에서 벗어나서 아시아로 향하는 게 푸틴 정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유럽의 얽매인, 오랫동안 유럽에 얽매였던 러시아에서 새롭게 아시아와 새롭게 관계를 맺는 러시아를 꿈꾸고 있는 그 정치가가 바로 푸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그 부분 읽어볼까요? 예. 푸틴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만큼 구상력이 빼어나다.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고 새로운 세계를 기획하는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다. 다른 역사와 다른 미래를 공진화시킨다. 동로마 북로마의 계승자로서 러시아를 정초짓고 미래를 재설계하며 지구를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상에서 상상이 비롯되는 것도 아닐 터이다. 상상의 근저에는 사상이 자리한다. 상상력은 사상의 힘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틴의 이 세계 전략이 바로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푸틴의 그 브레인에게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 부분이 대단히 재밌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이 푸틴의 브레인은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그 문학 사상에 의지해서 예. 타락한 유럽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 정교의 그 영성에 입각해서 네. 새로운 그 러시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이성을 과신하는 악령의 길로 접어든 게 유럽이라면은 도스토옙스키는 이 기독교의 낙원 상실 신락원을 바로 파리에서 이런 봤다는 것이죠. 이성을 과신하는 그 파리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예. 하면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악령과 미성년의 작품 보면 잘 나오는데요. 그리스 정교의 어떤 인간의 영혼을 중시하는 그런 세계야말로 새로운 우리의 세계 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작품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발견한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스토옙스키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롭게 와닿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게 와닿는 구절입니다. 예.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병환 선생 유라시아 견문 쭉 읽어보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이 지적 자극과 함께 아주 하나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네,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조금 장황하다 싶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병환 선생의 책 제목은 유라시아 견문이었습니다. 유라시아 견문, 단순한 기행기 이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 담겨진 제3세계에 대한 개안, 개안의 그 방점을 두는 그런 책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많은 애독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방송 올라가는 시간은 오전이지만은 또 되게 저녁에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떻게 이 밤에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김 PD가 녹음 시간을 못 맞춰서 예. 일찍 와서 예. 낙지 연포탕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낙지 연포탕. 예. 맵게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맑게. 그냥 낙지만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짭조름한 맛도 있고요. 예. 그럼요. 여기에 미나리하고 파가 잘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신선한 마늘을 잘 찧어서 넣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먹고 싶죠? 예. 빨리 녹음 끝냅시다. 빨리 끝내고 먹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이에요. 아유, 글쎄 말입니다. 예. 임동학 시인의 길은 한사코 길을 그리워한다. 길은 한사코 길을 그리워한다. 길은 길을 그리워한다라는 말은 종종 들어봤는데, 예. 이 한사코란 그 부사가 들어가면서 뭐랄까요? 비장미랄까? 이런 게 훨씬 강화되는 것 같죠? 예. 근데 이 출판사를 제가 처음 들어본 곳이에요. 이 신생이라는 출판사인데, 네. 좋은 시들이 꽤 많이 나왔네요, 시집들이. 예, 신생이면 신생 출판사인가요? 글쎄요. 제가 모르는 곳들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임동학 시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인데, 네. 이 시집은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집을 고른 이유는 참 어처구니 없어서입니다. 어처구니 없다? 오늘, 네, 어처구니 없어서인데, 예. 어제죠, 그러니까. 예. 방송 기준으로 어제인데, 예. 청와대 앞으로 간 자한당,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XX들이, 예. 뭐, 회의니 뭐니 어쩌고 하고 나더니, 마지막에 예. 애국가를 불렀대요. 예. 아마 애국가 부르는 거야 자유죠, 뭐. 물론 자유인데, 애국이란 말이 어떻게 동원되는지. 애국이라는 건 하나의 감정이거든요. 네. 그 감정을 동원하는 방식의 저열함이 참 저를 몸소리치게 했습니다. 아니, 쿠데타도 하고 말이죠. 네. 국정농단도 했고, 또 국민 기만을 밥 먹듯이 했던 자들이, 네. 그 자들이 말하는 애국이란 게 뭘까요, 교수님? 헌법을 수호하자 그러고요. 정말 애국을 하자 엽기입니다, 그러는데, 엽기. 예. 네. 오늘 읽는 책 맥락에서 제가 판단하는 저들의 애국은 이런 겁니다. 먼저 그 부연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애국이란 말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곳을 사랑하는 그런 본원적인 감정 같은 게 있죠. 네. 뭐 향토에든 아니면 내가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든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네네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패트리어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트리어트가 애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 가까워요. 예.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그 장소에 대한 그 애정. 네. 뭐 이건 탓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떤 국가주의나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감정으로서의 애국은 내셔널리즘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범주죠. 근데 이 저들이 지금 자한당 X들이 부르짖는 애국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는 방어하기 위한 감정을 동원하는 내셔널리즘 중에서 가장 저급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예. 네, 가장 저열하고 저급한 형태의 애국심의 감정을 동원하는 거죠. 저들이 제 말을 그리고 우리 김 PD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발 저런 식의 저열한 애국 감정 동원에 말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예.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해서 제가 이 시집 임동학의 시집 길은 한사코 길을 그리워한다라는 시집에서 제 눈에 딱 띈 게 나의 애국가라는 시입니다. 임동학 시인의 시는 되게 산문성이 좀 강해요. 특히 이 시집에 실린 게 그런데 산문성이 강하다는 말은 하나의 산문처럼 에세이처럼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시의 리듬이나 운율들은 다 살아있긴 하죠. 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좀 길어요. 긴데 두 개의 노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는 애국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애국가고 또 하나는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있죠. 네. 두 곡의 노래를 떠올리시면서 이 시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 나의 애국가. 이제 우리들의 애국가를 봄날은 간다로 하자. 이 상상력이 멋지지 않습니까? 도발적입니다. 예. 네, 도발적이죠. 예. 이제 우리들의 애국가를 봄날은 간다로 하자. 더 이상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달리던 날에 까닭 모를 서글픔과 아련한 그리움으로 눈물 글썽한 살아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노래하자. 살아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노래하자. 예. 무궁화 꽃으로 온통 뒤덮인 삼천리 화려강산 혹은 철갑을 두른 듯 바람과 서리에도 불변하는 남산 위의 소나무가 아니라 철 따라 살구꽃, 복숭아꽃 피고 지는 우리나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을 가뭇없이 걸어보는 한 순정한 마음.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 줄 아는 너와 나의 가슴 속 하늘을 만나보자. 우리 김 PD 감동 안 하네. 감동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정말 대단한 감동인데. 네. 물론 애국가가 광주민주항쟁 때나 8.7 항쟁 때나 이럴 때도 불려졌어요. 그 맥락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를 함께하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거라면은 예. 저들이 부르는 애국가는 그 사적 이익,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어막으로 치는 거거든요. 애국을 빙자한 그렇죠. 애국을 빙자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사익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것들이죠. 저들에게 이 시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집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려는 혈통의 결에 붙이 또는 그 어떤 새 한 마리도 날지 않은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공활한 가을 하늘과 밝은 달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켜질 수 없으나 포기할 수 없어 더욱 아름답고 애틋한 그 맹서 또는 그 일편단심을 사랑하는 나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무자비한 기상과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저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사뭇 못 잊을 사랑 이야기 하나쯤 새파란 풀잎에 담아 강물 위로 흘려보낼 줄 아는 낭만의 우리나라를 세워보자. 훌륭합니다. 진짜. 멋지죠? 예. 이런 애국가를 패러디하면서 애국가와 봄날은 간다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이렇게 이으면서 우리 애국주의, 내셔널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파괴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저열한지를 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애국가, 애국, 지난 네. 참 불의했고 참 가난했던 시대에 거의 뭐 이데올로기다시피 했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네. 뭐랄까요? 서글프게도 진짜 애국하고 싶어서 애국하는 게 아니라 애국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강요된 애국이었기도 했고 또 아이고 우리는 언젠가 또 좋은 날 오겠지 하는 그런 뭐 희망 고문의 애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김 PD 갈수록 놀라워요. 질문의 방식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정확한데요. 애국이란 말에 맥락적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애국이란 말이 발화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기 직전의 그 애국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애국 담론이. 예. 그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애국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애국. 그리고 근데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들고 나온 애국은 전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4.19 때나 5.18이나 87 항쟁 때 불렀던 부르짖었던 애국과 그리고 지금 이 저자들이 부르짖는 이 애국 전혀 다릅니다. 예. 그 맥락들 놓치면은 우리는 정말 그 애국이라는 한 단어 자체에 속박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애국이란 말도 전혀 다른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자들이 부르짖는 이 애국이란 말의 의미망은 정확하게 내 이익을 끝까지 지켜야겠어. 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야. 나는 그런 발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줄 알고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진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리하여 우리들 모두 제 마음속의 애국가를 봄날은 간다로 하자. 너무도 오랫동안 개인은 없고 국가만 있는 누군가 애타게 기다리며 슬퍼하거나 기뻐할 대상조차 없는 지루한 장송곡을 그만두고 오늘도 청롯에 짤랑대는 역마차길에 묵노에 주저앉아 꽃편지 내던지며 한 잔 술을 마실 줄 아는 그 하염없음과 어쩔 수 없음을 합창하자. 기껏해야 동해물과 백두산에 멈춰있는 바다와 국경의 경계를 넘어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파미르 고원으로 넘어가는 고갯길마다 서 있는 봄날의 성황당. 그저 무겁기만 한 의무감이나 민모를 책임감에서 벗어나 문득 별이 뜨면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웃고 또 별이 지면 서로를 껴안고 울던 그 아득한 신화 속의 날들을 기억하자. 기껏해야 제 핏줄과 뱃속만을 챙기는 힘센 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행여 실없는 맹서조차 끝내 저버릴 수 없어 눈물겨운 봄날의 찬란함 또는 덧없음을 국가로 하는 그 알뜰한 우리나라로 어서 가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시가 있는 금요일에서 읽었던 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맥락도 적절한 것 같고요. 이 애국가와 봄날은 간다 두 곡을 패러디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오랫동안 그리워할 수 있는 그리고 너와 나 개인과 개인들이 정말 이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노래하는 봄날을 간다를
애국가로 하자, 국가로 하자라는 네. 시입니다. 진짜 네. 봄날은 간다라는 그 구슬픈 노래가 애국가라면은 얼마나 그 상황 자체로도 그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시인의 발상이에요. 예. 어떤 시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음. 두 가지 선물이 있대요. 하나는 정말 순간적으로 팍 다가오는 영감이 있답니다. 그걸 정말 시를 얻는다 그런다는데 한 구절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더군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문득 다가온 소재들이 있대요. 네. 근데 오늘처럼 이 애국가와 봄날을 간다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예. 정말 나라란 무엇인가, 내가 사는 삶터란 무엇인가를 묻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시 한 편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글쎄 말입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좀 너무 분하네요. 아니,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일반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독재 정권 시절에. 네. 그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 일고 압살하고 밥줄 끊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아니, 이랬던 국가가 뭘 했다고 그 시절에 그렇게 애국을 목 놓아서 얘기했는지 참 생각해보면 막 화가 나요, 그냥. 네, 맞습니다. 히틀러 체제가 동원했던, 그 감정이 바로 애국심이고요. 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이 동원했던 것도 애국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베낀 게 이승만 라인이고요. 예. 저자들이 그렇게 애국심을 강요합니다. 우리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민주정부에서 애국심이라는 감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없었죠. 없습니다. 그건 시민의식이죠. 네. 그 맥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애국심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의심해야 돼요. 그렇지. 제가 태어난 장소나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곱게 가꿀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애국심이란 말, 추상적이란 말 입에 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국심이란 말을 얘기하는 사람들 일단 의심하십시오. 제가 배운 역사가 저한테 가르쳐준 것입니다. 예. 해서 나의 애국가라는 임동학의 시 한 번 더 읽고 시간이 허락하면 다음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나의 애국가. 이제 우리들의 애국가를 봄날은 간다로 하자. 더 이상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던 날의 까닭모를 서글픔과 아련한 그리움으로 눈물 글썽한 살아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노래하자. 무궁화 꽃으로 온통 뒤덮인 삼천리 화려강산 혹은 철갑을 두른 듯 바람과 서리에도 불변하는 남산 위의 소나무가 아니라 철따라 살구꽃, 복숭아꽃 피고 지는 우리나라. 오늘도 꽃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을 가뭇없이 걸어보는 한 순정한 마음. 꽃이 피면 같이 울고 꽃이 지면 같이 울어줄 줄 아는 너와 나의 가슴속 하늘을 만나보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려는 혈통의 결에 붙이 또는 그 어떤 새 한 마리도 날지 않은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공활한 가을 하늘과 밝은 달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켜질 수 없으나 포기할 수 없어 더욱 아름답고 애틋한 그 맹서 또는 그 일편단심을 사랑하는 나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무자비한 기상과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저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사뭇 못 잊을 사랑 이야기 하나쯤 새파란 풀잎에 담아 강물 위로 흘려보낼 줄 아는 낭만의 우리나라를 세워보자. 그리하여 우리들 모두 제 마음속에 애국가를 봄날은 간다로 하자. 너무도 오랫동안 개인은 없고 국가만 있는 누군가 애타게 기다리며 슬퍼하거나 기뻐할 대상조차 없는 지루한 장송곡을 그만두고 오늘도 청롯에 짤랑대는 역마차길에 묵노에 주저앉아 꽃편지 내던지며 한 잔의 술을 마실 줄 아는 그 하염없음과 어쩔 수 없음을 합창하자. 기껏해야 동해물과 백두산에 멈춰있는 바다와 국경의 경계를 넘어 저 시베리아 별판으로 파미르 고원으로 넘어가는 고갯길마다 서 있는 봄날의 성황당. 그저 무겁기만 한 의무감이나 민모를 책임감에서 벗어나 문득 별이 뜨면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웃고 또 별이 지면 서로를 껴안고 울던 그 아득한 신화 속의 날들을 기억하자. 기껏해야 제 핏줄과 뱃속만을 챙기는 힘센 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행여 실없는 맹서조차 끝내 저버릴 수 없어 오늘도 눈물겨운 봄날의 찬란함 또는 덧없음을 국가로 하는 그 알뜰한 우리나라로 어서 가자. 아이고. 네. 기립박수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 정말 다르죠. 이렇게 한 줄 한 단락 읽을 때와
전체를 다시 이해를 하고 읽으니까 전혀 다르죠. 네. 네, 참 좋은 시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죠. 제가 패러디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런 패러디가 너무 좋아요, 교수님. 진짜. 네. 정말 좋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을 줄 알지만 한 편 더 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네, 예, 문창과 시 수업인데요. 예. 문해창작과 시 수업 시간에 예. 담당 교수가 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느 유명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랬다지요. 이 세상에는 캐피탈리스트와 레이버 클래스라는 두 계급이 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은행에 갔을 때 드러난다. 1층에서 번호표를 뽑아 찌질하게 기다리는 자들이 노동자 계급이고 VIP실로 올라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일 보는 자들이 자본가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캐피탈리스트가 되라고요. 이 시를 그대로 봐야 되는데 원문에 보면은 캐피탈리스트는 영어로 표기돼 있어요. 예. 그리고 레이버 클래스는 또 영어로 표기돼 있어요. 레이버 클래스는 이제 노동자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캐피탈리스트는 자본가죠. 예. 이 경영학과나 미국에서 좀 배워왔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영어 쓰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 알아듣는 말들인데. 교수님 또 그러면서 자기가 쓴 영어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 또 굉장한 희열감을 또 느낍니다. 네, 정말 못난 사람들입니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걸 전문 용어로 개폼이라고 그래, 개폼. 똥폼. 네, 똥폼이죠. 근데 예. 이제 우리 김 PD나 저의 폼은 진폼이고, 예. 저것들은 개폼입니다. 아니, 우리가 폼생 폼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폼도 정말 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폼은 진짜 폼입니다. 그리고 개폼은 폼 같지만 폼 같지도 않은 폼이에요. 네.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경영학과 교수가 오리엔테이션을 그랬대요. 이 세상에는 캐피탈리스트와 레이버 클래스 두 계급이 있다. 이 캐피탈리스트는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여유 있게 일 보는 자들이고, 이 노동자들은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본가가 되라. 이걸 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대학 들어온 자들, 그 대학생들의 99.999%는 다 노동자가 될 애들이에요. 예. 그런 학생들에게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 보겠습니다. 예. 문창과 교수가 여기에 반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글쎄요. 과연 그게 이 땅의 젊은이가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척도인가요?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차례대로 줄 설 줄 아는 것이 청년의 길이자 민주시민의 기본 양식이 아닌가요?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굴림을 정당화하는 건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는 여느 동물의 세계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물론 문창과 수업이라고 해서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는 환상이나 몽상의 가치나 가르치는 건 아니랍니다. 세상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자신에 대한 가차없는 엄격함이 때로 낭만의 피를 타고난 자들을 성난 리얼리스트로 만들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어쩌다 흥이라도 나면 문학은 결국 이득과 손실을 따지는 장사꾼의 속셈이 파고들 수 없어 위대한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해 보기도 한답니다. 지금껏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작가의 노동량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시라는 물건이고요. 말하자면 바로 그게 유일한 시의 존재 이유이자 가치라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게 들리시나요? 요 구절은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모든 이 자본가들이나 이런 자들은 다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시를 써도 저게 얼마어치나 될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저 소설 한 편 쓰는데 100일 걸린다면은 하루에 얼마나 벌까? 이런 계산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셈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들이니까요. 근데 이 문창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껏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작가의 노동량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시라는 물건이다. 말하자면 바로 그게 유일한 시의 존재 이유이자 가치라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게 들리시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예. 아무렴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없는 한 줌의 몽환과 우연, 침묵과 혼돈, 고독과 방황에 대해 이토록 진지하게 묻고 답하는 학과가 이 땅에 있나요? 단 한 차례 재생산도 허용하지 않는 끊임없는 창조를 모두를 일시에 창공으로 끌어올리거나 순식간에 지옥까지 내동댕이 치는 상상력의 모험을 요구하는 수업이 문창과 말고 또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이 엑스터시나 그렇죠. 희열을 경험할 겁니다. 맞습니다. 환희를 경험할 겁니다. 그냥 시 쓰는 일이 열심히 할수록 가난해지는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게 누굴 못살게 굴거나 짓밟도록 하던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린 시인들의 눈망울들이 사파이어처럼 반짝이는 21세기 문창과 시 수업이 사뭇 감동적이지 않은지요? 정말 이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예. 문창과 시 수업. 예.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새로운 몽환과 낭만과 상상, 이런 것을 배우는 곳, 이런 곳들이 많아져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정말 타락하는, 부패하는 사회의 항체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대학들은 모조리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학과, 모두가 취업으로만 다 미래를 계산하는 이런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불길한 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이런 시들을 읽어야겠죠.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이 존재하는 이유이긴 한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네, 이 임동학의 시집 길을 한쌓고 길을 그리워한다에는 이렇게 산문처럼 쓴 시들이, 주옥 같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아서 2편밖에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봄날은 간다를 애국가로 하자라는 시, 그리고 문창과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한번 찬찬히 되새기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가는 길에 봄날은 간다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 김 PD 오늘 이 꼭지 끝날 때쯤 예. 봄날은 간다 조금이라도 틀어주세요. 예. 우리의 국가로. 네. 우리 국가. 예, 우리 국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정말 좋은 시, 또 시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날이지만 좀 쉬고,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듯 알듯한 그 맹서에 봄날은 간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